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진행해 볼 텐데요. 오늘은 권기대 전 모건은행 시니어 매니저 분을 모실 예정입니다. 이분께서는 최근에 이제 AI 예감이라는 책을 쓰셔서 AI 관련한 산업에 또 깊숙이 또 공부를 하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관련한 이야기를 좀 이것저것 여쭤보고자 이 새벽에 모셔봤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매니저님이 보고 계시는 AI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감에 대해서 오늘 쭉 한번 풀어볼 예정인데, 네. 그러면 주요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주요 기업들을 어떻게 일단 보고 계신지부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기업들이 뭐 있을까 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있을 거고요. 오픈 그렇죠. AI와 묶여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을 거고, 뭐 구글도 있고, 오늘 또 핫 이슈였던 애플도 있고,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있는데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실까요? 챗 GPT 이후로 이제 한 1년 반 정도 지났어요. 네. 제가 쓴 책도 그 사이에 기본적으로 AI 기술들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는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런 걸 네. 좀 전반부에 다뤘고요. 그다음 후반에는 각 산업, 특히 AI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 중에 네. 어떤 기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네.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이나 보통 사람들이 흔히 AI와 깊게 연관된다고 생각할 수 없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분야이지만 사실은 AI랑 깊은 연관이 있는 그런 분야는 또 어떤 게 있을까? 네. 그런 것들을 사실은 좀 둘러보았습니다. 그럼 주요 플레이어들이라고 불리는 그 기업들의 현황을 보자면 지금 가장 선두주자에 있는 기업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AI 분야에서는 역시 오픈 AI가 네. 주도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부르는 범용성의 AI 모델 혹은 AI 솔루션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모든 파운데이션 모델 중에서 전문가들은 그래도 오픈 AI가 만든 GPT가 가장 훌륭하다라는 평을 듣고 있어요. 네, 네. GPT는 우리가 아는 그 챗 GPT가 나올 때는 GPT 3.5라는 모델 기반으로 했었고, 네. 그 이후로 몇 달 안 돼서 GPT-4가 나왔고요. 그렇죠. 또 우리가 알다시피 GPT 뭐 4 터보라든가 4V라든가 그리고 최근에는 GPT-4O까지 다양한 그 파생되는 또 모델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오픈 AI 이야기였지만 마찬가지로 오픈 AI가 대결하고 있는 구글 같은 경우에는 네. 제미나이라고 하는 초거대 모델 언어 모델을 새로 출시를 해서 네.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생태계를 제미나이 중심으로 지금 개편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AI라고 하면은 흔히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프랑스 회사 중에 미스트랄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스트랄이요? 미스트랄. 이 미스트랄이라는 회사가 또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을 했는데 이름은 역시 미스트랄입니다. 이 회사의 경우는 가성비라고 해야 되나요? 들었는 비용에 대해서는 성능이 굉장히 우수하다. 오. 그래서 유럽판 GPT다. 이런 소리를 듣는 LLM을 개발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중국으로 가면은 바이두 같은 회사가 네. 모델 개발에 진력을 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애플 같은 경우도 네. 많은 사람들이 AI 영역에서는 지각생이다, 뭐 이진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과연 어디서 반전의 기회를 찾을까 다들 이제 궁금해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적인 반전의 카드는 만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에 있는 AI 스타트업을 인수를 하고 구글에 인재도 영입을 하고 연구소를 설치를 하고 나름대로 이제 LLM을 개발한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최근에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그런 AI 시스템을 이제 공개하기도 그렇죠. 했고요. 그래서 머지않아 아마 애플도 지금까지의 그런 역량을 집중해서 네. 어떤 반전의 기회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이 AI라는 것이 태생부터 기술이 개발되면서 많은 그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네. 문제점들이 많은 거죠. 네, 네. 그래서 특히 이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아무리 개발도 좋지만 AI가 얼마나 위험한지부터 깨달아서 그거를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안부터 먼저 찾아서 그리고 중요하죠. 개발하자라고 네. 줄곧 강조하는 회사가 있어요. 엔트로픽이라고. 엔트로피. 네, 미국 엔트로픽이라고 CEO가 옛날에 이제 오픈 AI에 원래 있던 사람이었는데 특히 이 부분을 강조한 그런 그 언어 모델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네. 그 이름이 클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로드가 1, 2, 3 해서 지금은 이제 클로드 3까지 나와 있는데요. 네. 이런 점에서 그 굉장히 눈길을 끌 뿐만 아니라 성능에 있어서도 여러 영역에서는 어쩌면 GPT-4보다도 훨씬 더 우수하다. 이런 평가까지 받는 그런 덩치는 작지만 굉장히 주목을 받는 회사가 엔트로픽입니다. 네. 지금 쭉 그 AI 관련한 소프트웨어 판도를 쫙 정리를 해 주신 거예요. 현재 어떻게 현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데 이제 가장 시장에서 AI다라고 하면 이제 선두주자격인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보다는 이제 하드웨어라고 해야겠죠. 반도체 칩을 지금 만들고 있는 엔비디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렇습니다. 따로 빼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뭐 이야기하자면은 사실 한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만약에 누군가 우리 매니저님께 이제라도 엔비디아를 투자를 해야 할까요? 혹은 이제 뭐 주가도 오르만큼 오른 것 같은데 이제 좀 포기할까요?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은 네. 저는 일단은 조심해서 함부로 손을 대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는 제 개인적인 입장이고 네. 사실은 뭘 봐야 되냐 하면 이런 경우에 특히 이제 사실은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케이스고 어쩌면 의미가 없는 케이스일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럴 때 엔비디아라는 기업의 소위 프로와 콘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프로와 장점과 네. 단점 혹은 좋은 점과 문제가 되는 점, 네네. 위험한 점은 뭘까 이걸 네. 따져봐야 되거든요. 우선에 그 프로 쪽을 본다면 사실은 엔비디아는 이미 반도체 회사가 아닙니다. 이미 AI 종합 플랫폼 회사입니다. 종합회사다. GPU나 반도체 AI 가속기 단순한, 만드는 것에서 예. 멈추는 게 아니라 네. 이미 AI 플랫폼 회사가 되어 있고 심지어는 그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라든가 네. 또 뭐 저 지구 온난화를 걱정하는 그런 생태계, 지구 생태계의 문제 해결 이런 분야에까지도 이미 발을 들여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로봇 산업에도 이미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네. 그런 정도로 AI 종합 플랫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반도체 회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앞으로도 굉장히 더 커지고 확장될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반대로 아시다시피 지금 AI 가속기의 그 시장 점유율이 너무 높아서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역설적으로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이 또 너무 많아요. AI 가속기가 필요한 모든 회사들이 이거 꼭 이렇게 엔비디아에 의존을 해야 되나? 우리는 만들 수 없나? 대안은 없나? 다 이걸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AI 가속기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거의 모든 회사들이 이렇게 탈 엔비디아를 노리고 있어요. 네. 이것도 하나의 이제 위험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다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하지만 제조는 어디서 합니까? 아시아에서 해야 되죠. 그렇죠.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것도 하나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이런 약점이라는 걸 알면 엔비디아는 뭔가 또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거는 그러나 이제 근데 좀 제조는 뭐 또 워낙 문제가 힘드니까. 다르죠. 네. 제조는 또 문제가 다르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AI라고 생각할 때 엔비디아다, 뭐 오픈 AI다, MS다, 구글이다 이런 회사만 얼른 머리에 떠오르잖아요. 사실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AI 자체를 생각해 보면은 AI가 있을 수 있게 존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영역들. 네. 우리가 흔히 생각은 하지 않지만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데이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데이터를 공급을 어떻게 받느냐? 어디서 받느냐? 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AI가 그냥 만들어지면 뭐 합니까? 소비자들이 활용을 해야 되죠.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활용하는데 뭐가 필요할까? 그러니까 클라우드도 필요하고 네. 또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또 그것이 구동되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합니다. 네. 전력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쵸. 따라서 전력을 창출하는 회사, 만드는 회사, 전력을 이동하고 운송해주는 회사, 네. 보관하고 관리하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전부 AI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LS 전선이라든가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왜 갑자기 주가가 급등을 했느냐? 전력이 부족하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많이 쓰이게 되니까 또 이것도 많이 바로 올랐죠? AI 관련주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파생되는 영역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안 문제. 네. 갈수록 보안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보완을 해줄 수 있느냐. 그 분야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AI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그 생태계들이 더 제가 책에서 낙수 효과라고 부르는 그런 효과를 누리는 영역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죠. 네. 사실 이제 AI 관련한 그 시장이 우리가 뭐 지금 뭐 5년, 10년 이렇게 바라본 게 아니라 정말 1년 조금 넘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작년 봄쯤부터 놀라운 이제 일이죠. 시작된 이러한 뭔가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 네. 지금 시점에서 근데 항상 그 우리가 그동안 항상 기대했었던 기업 중에 하나인 애플이 그동안에는 AI를 분명히 자체적으로 개발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체 AI 개발에 대한 얘기가 없고 최근 이제 어제 전해졌던 WWDC에서는 네. AI가 아니고 F 인텔리전스라는 새로운 이름, 그러니까 앞자리만 따면 AI는 맞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것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우리 권기대 매니저님께서 보셨을 때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보셨던 부분과 혹시 반대로 이거는 애플이 좀 혁신도 없고 조금 부족한데라고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사실 저는 기술적인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네. 기술적으로 그걸 논할 입장은 아닌 것 네. 같고요. 다만 애플이 AI 영역에서 뒤처진 이유가 제 생각에는 그 AI의 역사가 원래 70년 이상입니다. AI를 연구하기 시작한 게 75년 이렇게 정도 되거든요. 처음에는 IBM이 시작을 했었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75년 동안 우리가 일반인들이 AI하고 관심을 갖고 주목을 했던 계기가 사실은 알파고였고 그 이후로 급속하게 이게 공개가 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 그 전에 한 70년 동안은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건 참 미래의 일이고 살아있을 그렇죠. 봐야 그래서 될까 싶었죠. 제 혼자 생각에는 아마도 애플이나 혹은 애플 외에도 다른 많은 회사들이 네. 챗 GPT 같은 게 처음 등장했을 때, 네. 뭐 이때까지 해왔던 AI 개발의 일부지, 뭐 특별히 뭐가 있을까라는 약간은 안일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그걸 타이밍을 놓쳐버리지 않았을까 네. 하는 게 사실은 제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 외에도 전문가들의 평을 들어보면 AI가 원래 생태계가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모바일 시대의 그 선두주자이긴 했지만 네. 굉장히 생태계가 폐쇄적이어서 AI 시대에는 썩 어울리지 않는 형태의 사업 경영을 했던 것이죠. AI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그 개발자들이 오픈 소스라는 그 시스템 하에 네.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개발을 하고 문제점을 논의하고 풀고 이런 식이 되어야 빨리 개선이 되는데 애플처럼 폐쇄적인 경우에는 빠른 진전이 어렵다. 그런 점에서 AI의 그 기업 문화도 AI 시대에 별로 적합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마 애플이 그걸 깨닫고 빨리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애플 패드인가요? 아이패드요? 아이패드 프로를 네. 발표할 때도 거기에 굉장히 M4라고 하는 굉장히 첨단 칩이 들어갔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AI 애플 인텔리전스라든가 그리고 또 나름대로의 그 챗봇도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는 이제 뭔가 그 기회를 곧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현재로서는 뚜렷이 이거다 하는 그런 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AI 관련해서 사실 너도 나도 그 빅테크 기업들이 여러 방면에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선두주자격으로는 이제 엔비디아가 앞서갔고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오픈 AI와 손잡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뭔가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 판도가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아니면은 그 기업들이 다들 이제 열심히 해서 AI 관련한 이 시장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커지게 될지가 저는 참 많이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빠른 속도로 퍼지려면 지금 우리가 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뭐 PC로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이전 갤럭시 모델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나올 그리고 F15부터 적용이 될 올해 연말부터 적용이 될 다양한 이제 온 디바이스에 대한 네. 이야기가 가장 핵심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 확산이 더 빨라지려면. 근데 온 디바이스 시장은 이제는 이제 막 개화가 된 건데 요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돈을 버는 그 시점에 뭔가 폭발적인 시작은 언제가 될지가 사실 저는 궁금하거든요. 우리 매니저님께서는 이 시장 쫙 보시면서 그게 뭐 내년쯤으로 혹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미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온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온 디바이스라는 이제 의미가 굳이 인터넷 연결이 없어도 네. 그리고 굳이 클라우드 서버와의 왕래가 없더라도 전자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근데 온 디바이스는 그렇죠 이미 시작이 되었죠. 뭘로 시작이 되었냐? 효시는 삼성의 AI 폰, 네.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리고 AI 폰은 그 후로 삼성전자 이후로 여러 가지 그 기회를 통해서 뭐 거의 뭐 많은 경쟁사들이 나름대로의 AI 폰을 벌써 출시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애플 마찬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부터 시작이 된 이 on device AI라는 기능은 앞으로 첫째는 PC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주로 이제 노트북, 랩탑이라고 그러죠. PC 그다음에 노트북 이 PC 쪽에서 우선 그 on device가 굉장히 활발하게 적용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가전, TV라든가 냉장고, 세탁기 등등에도 전부 온 디바이스 AI 기능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TV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옛날에 아주 오래된 영화라든가 드라마 같은 걸 보면 그 당시에 기술이 안 좋았기 때문에 화질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화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 픽셀이 작다는 뜻인데 네. 그걸 AI가 알아서 다 챙겨주고 충전해주고 이렇게 해서 마치 지금 새로 만든 것처럼 네. 그렇게 이제 화질을 높여준다든지 상상하기 힘들었던 그런 기능들이 장착이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on 디바이스는 물론 이제 모든 AI 기능이 on 디바이스로 바뀐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이제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이 기능은 on 디바이스로 할 것인지 아니면 클라우드와 주고받는 그런 식으로 할 것인지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on 디바이스 기능은 앞으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확산이 될 것이고 네. 이미 시작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뭐 이제 AI가 그 세탁기를 예를 들자면 그 무게를 뭐 측정해서 알아서 세제를 얼마나 넣을지 물을 양을 얼마나 조절할지 이런 것도 사실 AI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에 그냥 이제 벌써 자연스러워져가지고 맞습니다. 이 정도가 AI 기술이야라고 생각하는 경지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뭔가 더 혁신, 정말 내가 아예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는 그런 경지를 원할 텐데 사실 그런 상황도 정말 이제 곧 빨리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AI 기술 자체의 그 궁극적인 목표라고 네. 할까요? 다들 아다시피 AGI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인공지능인데 네. 그런 AGI 상태가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모든 파생되는 AI 서비스들도 따라서 그게 이제 기능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의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그 기기 자체가 알아서 챙겨주고 판단하고 네. 예측하고 네. 그렇게 해서 기술이 올라가게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지난 1.5년 사이 정도에 있었던 AI 기술의 그 기능 혹은 성능 네. 이거 자체가 예전의 그러니까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의 어떤 뭐 인식이라든가 요약, 분석 이런 단계에서 지나가서 이제는 판단하고 계획하고 추론하고 심지어는 공감하는 단계까지 굉장히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AGI 상태는
3년이면 충분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5년이면 좋다는 생각하는 네. 사람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이제 의견이 나오는 거죠. 어쨌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어떤 분야, 그러니까 어떤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을 할지, 그러니까 지금은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지만 이게 어딘가에 이제 접목이 계속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쪽에서 가장 빠른 성과, 그러니까 저의 말하는 성과는 돈을 많이 그 산업이 벌게 될지가 궁금한데, 뭐 헬스케어도 거론이 최근에 많이 되고 있고, 우리 권기대 매니저님은 어느 쪽을 보고 계실까요? 저는 이제 로봇 산업과 메디컬, 의료 산업 이 두 가지를 일단 꼽고 싶은데 로봇 산업은 사실 다른 모든 기술과 마찬가지로 로봇도 이미 우리 주위에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발전의 수준으로 이미 존재를 해왔었죠. 네. 산업 영역에서 특히 많이 쓰여왔고 그렇지만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성능이 업되어 있는 그런 AI와 만나게 되면 상당히 그 파격적인 그런 로봇 산업이 펼쳐질 것이고 특히 인간의 모습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것은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리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AI 시대의 next big thing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 둘째로 그 의료, 메디컬,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는 인간의 건강, 인간의 생명을 다룬다는 의미에서 뭐 빠르고 늦고를 떠나서 엄청난 그 많은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항암 분야 혹은 당뇨, 혈당 관리, 뭐 치매, 뇌 관련 이런 여러 가지 영역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그 딥마인드라는 회사 우리가 알파고로 잘 알고 있는 딥마인드라는 회사의 알파폴드라는 그 AI 솔루션을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것이 이것이 이제 그 단백질의 구조 사실 약품 개발, 신약 개발에서는 단백질의 분석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굉장히 그 많은 그 업적을 이룬 이미 그런 회사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딥마인드의 신약 개발에 대한 그런 그 공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 그 외에도 이제 의학, 메디컬의 많은 분야에서 AI가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이제 AI 관련한 산업에 계속해서 이제 가지치 그 생태계가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된다 하면서 뭐 보안 관련한 이야기도 해주셨고 전력 인프라 관련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이것들 외에 또렷하게 이게 AI 산업과 연결이 있나 싶은 그런 영역인데 알고 보니 요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더라,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혹시 영역 새로운 것이 있으실까요? 이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어렵지만 따지고 보면 AI와 연관이 깊은 그런 영역. 그렇죠. 대부분의 이제 전력 AI 산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를 들면 원자력, 뭐 SMR, 원자력 발전 이런 거랑 얼른 연결시키기가 힘들잖아요. 결국에는 에너지 쪽이군요. 다 전력. 그렇죠. 에너지가 쪽.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를 만들고 움직이고 보관하고 관리하고 조절하고 하는 그런 모든 그 영역의 회사들. 이것이 이제 바로 AI 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이제 처음에 데이터 말씀드렸는데 데이터는 사실 개인적인 정보도 포함되어 있고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디서 얻어서 AI를 학습시키고 그걸 활용해서 생성을 하느냐 이 문제는 굉장히 이제 민감하죠. 그런데 데이터라고 하면은 우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뉴스 미디어 그런 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스 미디어 그 업체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그 AI 업체들한테 말하자면 이제 딴지를 걸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 같고 따라서 그런 데이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AI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hallucination이라고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대답을 내놓는다든가 네. 전혀 관련 없는 대답을 생성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기능이 많이 개선이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그렇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헐루시네이션 같은 부작용을 걸러내주고 없애주는 혹은 줄여주는 혹은 찾아주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또 솔루션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도 굉장히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초창기에는 막 라벨링 기업들 엄청 그렇죠. 각광을 레이블링, 받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틀린 내용을 바로 잡아주는 또 그렇죠. 그런 또 기능이 있군요. 예, 뭐 딥페이크라든가 해서 그 AI 기술을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따라서도 그거를 찝어내주고 찾아주고 고쳐주는 그런 회사들도 또 앞으로 각광을 받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AI 산업은 지금 이제 막 시작이 됐고 연구 개발은 오랜 기간 이어졌지만 이 관련한 산업에 뭔가 발목을 잡을 만한 요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법? 그리고 계속 지금 뭔가 AI가 굉장히 무서운 존재다라는 그렇죠. 그런 또 생각들도 있고요. AI의 전반적인 그 악영향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기업이나 정부가 규제하는 그런 문제는 사실 이미 시작이 되어 있고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뚜렷한 규제의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분야는 뭐 저 AI 기술이 이제 발전돼 가면서 동시에 규제의 그런 그 범위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겠죠. 네. 그런 점에서는 조금 이제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AI의 그 뭐라고 할까요? 뭘까요? 제가 머릿속에 AI가 아니라서 제가 우리 공기대 매니저님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를 못해가지고 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어요? 생각나면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네네. 이제 그 책의 내용에 보니까 이제 반도체 부문에 있어서 요새 하도 엔비디아를 관심을 많이 가지시니까 경쟁이 아니라 전쟁이다라는 표현을 네네네.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전쟁이라는 것은 누군가는 승리를 하지만 누군가는 희생을 당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위너가 모든 것을 다 갖게 되는 영어 좀 쓰겠습니다. 위너 takes it all. 이런 판도가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판도에서 보면 엔비디아가 위너거든요. 그렇죠. 그럼 누군가 희생되고 앞으로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뭐 다른 판도가 좀 달라지는 전쟁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첨단 기술이든지 간에 네. 처음에 나올 때는 그 독과점 현상이 대개는 일어나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해소되거나 경쟁이 이제 확산되고 그렇게 되는데 네. 이 AI 반도체의 경우도 AI 반도체라고 하면은 사실은 AI 기능을 전체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인프라로서의 모든 반도체를 가리키는데 현재 지금 엔비디아가 저렇게 각광을 받고 초점 논의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흔히 말하는 AI 가속기이거든요. 네. AI 가속기라는 것이 엔비디아가 계속 개발해왔던 GPU라고 하는 유닛에다가 우리가 잘 아는 HBM이라고 하는 첨단 메모리 반도체를 다량 얹어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네. 그게 바로 AI 가속기이고 그것이 AI의 학습과 훈련에 꼭 필요하다 해서 이제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HBM도 그렇고 가속기도 그렇지만 영원한 독점이라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이 뭐 어떤 그 AI 가속기를 개발하고 있다 이런 소문도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그 독점 상황 혹은 과점 상황에 있는 회사에 대항해서 그것을 무너뜨리거나 혹은 그 힘을 약화시키는 그런 세력이 나타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AI 반도체 부문에서도 네. 물론 엔비디아도 뭐 바보가 아니니까 네. 여러 가지로 방어를 하고 이제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그 발전 상황이 공개적인 경쟁 상황으로 결국은 들어가게 될 것으로 네. 보입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점에서를 보면요. AI 관련한 산업이 작년에 태동을 막 해서 관련한 기업들이 이야기를 쏟아냈을 때는 우리는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보면서 투자를 했고 그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AI가 돈이 좀 늦게 될 줄 알았는데 벌써들 다들 이렇게 돈을 벌고 있고요. 특히 돈을 많이 그리고 그 성장세가 엄청나게 높은 기업들 이제 대표적으로 뭐 엔비디아 얘기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앞으로 AI 관련한 산업을 투자하려면 지금 숫자가 찍히는 걸 봐야 할지 아니면 미래의 성장성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기술력을 뭐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봐야 할지 둘 중에 선택을 물론 둘 다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죠. 어느 쪽을 바라보면서 기업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결국은 미래의 성장성을 바라봐야 되겠죠. 저는 네.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동시에 과연 이 회사가 아주 노골적으로 뭐 이야기하면 현금 창출력이 충분한가, 네. 이익이 충분한가 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지금 지난 한 1년, 2년 사이에 AI 관련 산업 기업들이 굉장히 그 주가는 올랐지만 실적은 별로인 네. 나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옥석 가리기를 굉장히 세밀하게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지금까지 사실 1년 동안은 뭐 AI 관련 기업이다 하면은 거의 뭐 묻지도 않고 네. 투자를 하거나 혹은 좋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익을 낼 수 있고 이익을 만들어내는 회사냐 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이익 창출이 계속될 수 있는 회사냐 네. 이것을 계속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관점에서 네. 좀 이렇게 보였던 기업 몇 개 있으십니까? 연구 좀 많이 이렇게 스터디 해보셨을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메디컬 쪽, 의료 쪽에 관련된 AI를 개발하는 회사들, 어떤 기업? 의료 관련 AI 솔루션을 네. 개발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선호를 하고, 네. 물론 이들 회사들도 작년 초에 거의 뭐 한 4배, 5배 이렇게 급등한 이력이 있고, 그 후로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런 상황인데, 항암 관련해서 루닛이라는 회사라든지 우리나라 기업이요? 전부 우리나라 네. 기업입니다. 루닛이라는 회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뇌 관련해서는 JLK라는 회사 혹은 딥노이드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 뭐 뷰노 이런 회사들도 있고. 아니 저는 이제 우리 전 모건은행 계셨고 저희 글로벌 인터뷰에서 미국 기업 얘기해 주실 줄 네. 알았는데 의외로 한국 기업에 더 관심 많이 갖고 계시네요. 현재로서는 저는 미국 기업 쪽은 그렇게 투자 관련해서는 네. 깊게 보지를 않고 있고요. 그러십니까? 오히려 국내에 네. 회사들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사실 이제 엔비디아, 그러니까 미국 얘기만 저희는 항상 주로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얘기하고 그래서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들, 뭐 헬스케어 기업들 이야기를 하는데 국내에도 이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있었고 사실 작년부터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많이 올랐고 그 사이에 수익도 많이 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그동안 올랐던 기업들의 관심을 갖기에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데 뭔가 그 넥스트 다음 기업을 선택하기에는 또 지금 시점에서 어떤 기업을 골라야 될지 고민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섣부른 선택보다는 여러분 저희 월모브 함께 하시면서 계속 고민하시고 거기에서 짜고 짜서 기업들이 나온다면 그때 투자하시는 것도 좋고요. 또 방법이 없다. 난 조금 빨리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장 좋은 방법은 ETF가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한 시장 다 묶어놓은 시장 사게 되면은 그 중에서 뭐 하나는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 진행을 해봤고요. 오늘 이 시간 권기대 전 모건은행 시니어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